매일 아침 도시로 향하는 지하철 한 칸. 반찬통이 담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는 한 사람. 그녀는 아이를 돌보러 딸의 집에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2년째.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평범한 한 할머니. 하지만 어느 날 밤 손주가 잠꼬대로 말합니다. 할머니 아저씨, 피나 아빠가 무서워. 그날 이후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 할머니는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집은 작지만 오랫동안 모아둔 돈과 국민연금, 그리고 남편의 유산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 일이 바쁘다 보니 아이를 돌봐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딸 부부는 육아와 직장 생활에 지쳐 평일 동안 할머니께서 손주 지훈이를 돌봐주시길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좀 도와주세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매일 아침 할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아이가 있는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출퇴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바치는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방문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친 가족들에게 잠시 숨 쉴 시간을 주는 쉼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일마다 할머니가 손주 지훈이를 돌봐주길 부탁해왔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흔쾌히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주 돌봄에 대해 별도의 용돈이나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도 엄마가 도와주는 거니까라며 따로 비용을 들이는 일은 없었고, 그 점에 대해 할머니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비는 연금과 저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였고, 늦은 밤이 되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할머니가 홀로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같이 살자고 권유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왕복하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점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딸 부부의 무심한 태도와 기대감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정말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단순히 손주 봐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 예상치 못한 비밀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말로는 엄마가 있어 든든해요. 하지만 말로만 하는 인사였습니다. 실제로는 살림살이와 아이 돌보는 일을 은근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생일날에는 가족들이 호텔에서 화려한 식사를 하며 사위가 장모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진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늘 고생 많으세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딸과 사위의 요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집 청소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아, 저희 오늘 야근이라 저녁도 좀 부탁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슬리퍼를 끌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딸이 지인을 만나면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요. 손주도 다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시고 천사예요, 천사. 딸은 환한 미소를 띠고 내 팔짱을 끼면서 자랑을 늘어놓지만 집에 돌아오면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왜 오늘도 애 간식 저것만 줘요? 요즘 단백질 챙겨줘야죠. 생각 좀 하고 해주세요.
또한 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딸은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친구가 온다니까 엄마는 좀 안 보이는 데 있어줘요. 오늘만 좀 조용히 해줘요, 제발. 실제로는 친구들이 오기 전날 딸은 자기 엄마에게 노인 냄새 난다며 외출을 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할머니를 하인처럼 대하는 현실. 그 안에서 할머니는 외로움과 억눌린 감정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딸과 사위가 집에 있으니 할머니도 집에서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손자 집에 가는 날입니다. 주말 동안 쉬지도 않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깻잎 장아찌, 제철 나물 무침, 그리고 정성껏 만든 갈비찜. 작은 보랏빛 도시락 가방에 하나하나 조심스레 담아 넣으며 오늘도 지훈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코끝에 스며드는 낯선 냉기와 묘한 피로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살짝 무겁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라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며 발끝에 닿는 소리가 뚜벅뚜벅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바쁜 발걸음으로 움직였고 그 속에서 할머니는 무거운 도시의 흐름 속 홀로 작은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친 발걸음 사이로 머릿속에는 오늘 손주와 무슨 놀이를 할지, 밥은 잘 먹을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아이고, 몸은 무겁고 다리도 아프지만 내가 없으면 누가 저 애를 돌보겠어? 속으로 다짐하며 할머니는 살짝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켠에 짙게 들이운 피곤함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이내 딸네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고 작은 손주 지훈이가 오늘도 반갑게 웃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며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손주를 재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손주가 잠꼬대로 말합니다. 할머니 아저씨, 피나 아빠가 무서워. 그날 이후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빠, 피냄새 아저씨가 안 일어나.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찬바람처럼 스며들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잠꼬대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하고 아이의 두려움이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깊게 잠들지 못한 아이가 뒤척이며 작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아무 걱정하지 마. 조심스레 아이를 품에 안고 살며시 등을 토닥이며 다독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작은 숨결과 떨리는 몸짓에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잠시 후 딸이 퇴근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지훈이가 무서운 꿈을 꾸나 봐. 잠꼬대가 심하구나. 딸은 그래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이를 계속 감싸 안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잘 자렴. 할머니는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잡으러 가는 지하철은 조용했고 할머니는 창밖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낮과 달리 밤 늦은 시간이라 객차 안은 적막했고 기계음만이 귓가에 은은히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에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숨지 마, 아빠가 무서워. 잠꼬대라고 하기엔 너무도 또렷하고 공포에 젖은 그 작은 목소리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속에 무겁게 눌러앉은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 손주가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따뜻한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불을 켰지만 안락함 대신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안과 걱정이 가시지 않고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 피냄새 무서워. 이 작은 말 속에 담긴 절박함이 할머니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딸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훈이 도시락을 싸고 집안 청소를 마치고 딸과 사위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며 웃기도 했지만 전날 밤 들었던 그 잠꼬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 말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걸렸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불안은 예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고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이불을 꼭 끌어안고 뒤척이던 아이는 이내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안 일어나요. 혼내지 마세요, 제발. 할머니는 순간 손에 쥔 수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떨리고 더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자신을 감추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체 없이 아이 곁으로 다가가 지훈이의 작은 몸을 조심스레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이젠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협박당하고 있어. 그 순간 할머니의 안에서 무언가가 뚜렷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찰나. 아이의 입에서는 마지막 속삭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가방 안에 있었어. 피 냄새 났어. 너무 무서웠어.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지훈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심스레 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단호하고 피곤한 한마디. 엄마, 요즘 유난이세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날 밤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좋아. 하지만 뭔가는 남겨야 해. 그 결심 끝에 다음 날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CCTV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탁상용 메모리 카드 저장 기능이 있는 저렴한 기기였죠. 지훈이가 놀이터에 나가 있는 사이 할머니는 방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아이의 책꽂이 뒤 봉제 인형 속에 그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조용히 속삭였죠.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할머니가 꼭 널 지켜줄게. 선은 깔끔히 정리됐고 렌즈 하나가 창밖 햇살을 받아 작게 반짝였습니다. 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의 잠꼬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엔 단순한 악몽이라 하기엔 너무 생생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꼭 알아낼게. 며칠 뒤 할머니는 조심스레 메모리 카드를 꺼내 자신의 집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늦은 밤 영상 속 지훈이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빠가 말했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서 자는 거에. 근데 피가 너무 많았어. 숨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서.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아이가 실제로 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로 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묘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딸 가족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사위의 방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딸 가족이 외출한 낮 시간,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사위 방을 한 번만 보자.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방 안엔 깔끔한 책상과 정돈된 옷장. 하지만 더블 포켓 안에서 커다란 현금 다발. 그리고 아이가 말했던 검은 가방이 나옵니다. 수첩엔 용달, 처리, 세번지 뒷길 등의 메모. USB엔 낯선 남성의 얼굴 사진이 2장. 한 장은 웃고 있었고 다른 한 장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처럼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엔 텅 빈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지훈이의 잠꼬대와 오늘 본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 냄새 가방 안 아빠가 말했어요. 그 말들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지훈이의 떨리는 눈, 숨죽이며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리고 CCTV 속 아이의 재현. 그건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지금 누구를 신고하려는 거야? 딸의 남편이자 손주의 아빠. 그가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이 끔찍한 의심.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해야 해. 할머니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경찰 익명 제보라고 입력했습니다. 제보 내용 작성.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아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반복적인 잠꼬대, 피냄새, 검은 가방, 그리고 수상한 메모들. USB 안엔 시신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주세요. 입력란 아래 이름을 적는 칸을 비워두고 마우스를 움직여 제보하기를 눌렀습니다. 딸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고 엄마 너무 예민해요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지훈이가 말하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머니 숨지 마, 아빠가 무서워.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을 깊이 쓸어내리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숨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그날은 어김없이 흐린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괜히 반찬을 더 챙겨가려다 도마 앞에서 손을 베었습니다. 할머니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위의 차량 위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새벽 3시 한적한 공사장 근처에서 누군가와 격렬히 다투는 사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엔 남자의 비명,
그리고 피 묻은 손이 휙 지나갔고 차위는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를 차에 태운 듯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은 누가 보아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 방에서 발견된 USB와 동일한 시체 사진이 실제 미제 실종 사건 피해자의 신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위는 그날 오후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데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딸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형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태진 씨 맞으시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입니다. 현재 체포영장에 의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왜요? 뭐라고요? 딸의 눈은 혼란에 가득 찼고 차위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조용히 연행했고 딸은 그대로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신고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드신 거예요?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우리 가정을 망쳐요? 지훈이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작은 눈으로 아빠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 앞에서 설명이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었단다. 그가 지훈이의 아빠가 좋은 사람이길.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형광등 아래 놓인 USB와 검은 가방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사건 브리핑 자료들. 수사관이 메모지를 들추며 말합니다. 이 사람 박태진 씨. 원래 자료엔 회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 여기 작전 리스트에 있네요. 한 형사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이 사람은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3과 소속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박태준 씨는 잠입 수사 중인 요원이었습니다. 차위는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소속으로 국내 밀수 조직과 일부 부패 경찰들의 연계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2년간 신분을 숨기고 조직 안에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조차 절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증거는 조직과 경찰 내부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였지만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조직 쪽에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사라지거나 수사관이라는 정체가 들키는 순간 그동안 모은 증거와 내부망이 모두 무효화되고 가족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때 할머니가 익명으로 제보한 한라인을 통해 자료 일부 편집된 영상과 USB 사본을 전송합니다. 이 자료가 특수본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연결되며 내부 수사망에 이름이 걸려있던 잠입요원 이상우 사위의 위장 이름과 신원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 내부 팀장은 즉시 판단합니다. 정체가 들킬 위험이 있어. 차라리 공식 체포라는 시나리오로 박태진 씨를 빼내야 해. CCTV 제보 직후 특수본에서는 내부 회의를 한다. 영상엔 아이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박태준 씨가 수사요원 가족이라면 잠입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접선이나 잠복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낫습니다. 특수본에서 이러한 작전 결정이 나온 후에 차위는 작정상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체포된 남자가 가족을 속이고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작전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한 셈이었죠. 사건이 있던 날 밤, 작은 방 한 켠,
지훈이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벽 너머 들려오는 소리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훈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장난감을 하나 손에 쥐고 살금살금 문을 나섭니다. 그 아이가 향한 곳은 바로 아빠의 차. 지훈이는 종종 그곳에 앉아 책을 보거나 운전석에 앉아 운전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몸을 누이고 잠들었다는 걸. 마치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도 되는 듯 말이죠. 한편 아빠는 그 시각 암흑 속 어떤 전화를 받고 급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잠입 수사를 이어가던 그는 조직의 중요한 접선 요청을 받고 단 1분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 차에 먼저 타 있었다는 걸. 자동차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 한 채 점점 어두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조용했고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 차를 세우려는 순간 조용한 차량 안을 가르는 낯익은 목소리. 응, 할머니 맛있어요. 아이가 자다가 잠코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위는 핸들에서 손을 떼며 믿기지 않는 얼굴로 뒷좌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둠 속 뒷좌석 구석에서 작게 웅크린 아이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지훈아, 세상에. 네가 여기에 왜 있어? 바로 그 순간 반대편 골목에서 느릿하게 다가오는 차량 한 대. 조직의 감시 차량입니다. 차위는 단숨에 판단을 내립니다. 아이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순간 아이는 이 작전의 타깃이 되고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를 그대로 뒷좌석에 남긴 채 조용히 차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이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고 아빠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전에 차위는 특수수사본부의 지시로 국내 밀수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직은 경찰 내부의 부패한 인물들과 연계돼 있었고 신분을 숨긴 채 정보를 수집하고 인물들을 추적하며 극도로 위험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단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차위는 조직원으로 위장해 한 밀수책과 접선을 진행하던 중 상대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협력자의 배신을 감지합니다. 몸싸움, 낮은 신음, 넘어진 사람, 피. 지훈이가 언제부터인가 잠에서 깨어나 보고 있었습니다. 차위가 피 묻은 손으로 핸들을 잡고 혼잣말을 합니다. 지훈아, 눈 감고 있어. 아무것도 보면 안 돼. 잠시만, 아빠가 꼭 설명해 줄게. 그의 눈빛은 처절하고 뒷좌석에는 쓰러진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인다. 도착한 외곽 창고. 차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신중하게 CCTV 없는 구역으로 시신을 옮기고 전용 교신기 수사 장비로 암호화된 보고를 전송한다. 2차 피해자 사망. 작전명 S-7. 가족 보호 우선. 위치 암호화 완료. 백업 요원 대기 요청. 차량 옆에서 이 모든 걸 어린 지훈이가 뒷좌석 창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위는 아이가 깨있는 걸 깨닫자 눈을 질끈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빠가 나중에 꼭 말해 줄게. 알겠지? 하지만 그 말은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 협박으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고
사위를 무혐의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족을 불러 진실을 알립니다. 박태진 씨는 현재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작전 중이었습니다. 이번 체포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귀책 사유는 없습니다. 딸은 충격의 말을 잃고 할머니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립니다. 며칠 뒤 사위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나 말해도 돼? 사위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가 다 지켜냈어. 딸은 뒤에서 흐느끼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게 속삭입니다. 지훈이 말 안 들었더라면 우린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사위는 더는 위험한 현장 업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그리고 이제는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창가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평안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엄마가 혼자 밥 차려 먹는 일 없게 할게요. 더 늦기 전에 엄마 잘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잠꼬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랑 같이 자면 꿈도 안 꿔요.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어둠도 이 집의 불빛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자리에 예쁘게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가끔은 한 사람의 작고 조용한 용기가 한 가정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당연한 마음이 쌓이며 당연하지 않은 상처가 남습니다. 진심을 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지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가족이란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이 묻히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